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19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 소방 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1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규 채용 독려를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마련합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이런 채용 여력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침묵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올림픽파크. 즐길 거리가 가득한 페스티벌 사이트가 사람들로 붐빕니다. 페스티벌 사이트 한편의 겨울철 먹거리 부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K푸드로 알려진 달고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완제품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처음 만들어 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부스가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와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겨울철 대표 간식 가래떡과 군고구마를 먹는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이 번집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반대편 스포츠 체험 부스 앞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바이애슬론과 하키, 컬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애슬론 모형총을 겨눠 전자관역을 맞추기도 하고 컬링스톤을 버튼 안에 넣기 위해 집중해 투구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회식 직전까지 페스티벌 사이트를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대회 개최의 가장 중요한 주역인 자원봉사자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고하세요. 첫날 파이팅 파이팅.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메인 미디어 센터도 찾아 내외신 기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또는 국내 우리 많은 국민들을 향해서 이 강원도의 멋이나 또 이 선수들의 그 경기 결과나 또 해외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마음 깊은 정을 많이 전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한식 홍보관을 방문해 관광객들과 함께 전통더가를 시식하는 등 행사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관련한 내용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유리 기자, 이번 올림픽이요, 이 성공적인 개최로 호평을 받았던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받는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마스코트 뭉초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2018년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가 눈싸움을 하며 가지고 놀던 눈뭉치에서 탄생했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창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깊은데 경기장 시설 대부분도 평창 때의 경기 시설을 활용합니다. 이번 대회는 15에서 18세 선수 1,800여 명이 아이스하키, 스켈레톤, 봅슬레이 등 15개 종목 81개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청소년 올림픽은 미래의 올림픽 스타를 발굴하는 차세대 스타 등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스코트인 뭉초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자,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이제 14일 동안 열전이 펼쳐지게 되죠. 다소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의미 있기도 한 것이요. 눈을 보기 힘든 따뜻한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태국 출신의 루지 유망주 티라파트 사타 그리고 수니타 차이아판토 선수입니다. 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출전권을 따내 눈길을 끄는데요. 2018 평창재단의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동계 종목을 접한 후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두 선수는 강원도 평창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훈련해 왔는데요. 국제대회 출전 등에서 기술을 연마하며 좋은 성적을 보여줘 이번 올림픽에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이외에도 자메이카, 케냐, 콜롬비아, 브라질 등 동계 스포츠 불모지에서 꿈을 키운 선수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요. 이들의 빛나는 도전 정신과 활약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102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14종목에 출전을 하게 되죠. 물론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경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동계올림픽 무대를 빛내온 스타가 김연아, 차준환 선수였다면 강원 2024 대회를 통해 신지아, 김연겸 선수가 앞으로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의 미래를 이끌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올 시즌 2차례 출전한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모두 우승한 신지아 선수가 출전하는 피겨 싱글 쇼트 프로그램은 28일, 프리스케이팅은 30일 열리고요.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기대주 김현겸 선수의 싱글 쇼트 프로그램은 27일, 프리스케이팅은 29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진행됩니다. 천재 스노보더 최가훈 선수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죠. 또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운 이채훈 선수의 경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이들의 주종목인 남녀 하프파이프는 마지막 날인 2월 1일 횡성 웰리일리파크에서 열려 화려한 마무리를 책임질 걸로 기대됩니다. 개회식을 제외한 전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경기장 주변에는 스포츠 체험 공간과 공연, 전시 등도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이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나 뭐 이런 취재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그 여러 가지를 좀 마음속에 아주 좋은 추억으로 꼭 담고 가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대회 기간 동안의 날씨도 중요할 텐데 말이죠. 기상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개막식 이후 주말 동안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3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 보온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평창의 감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 지역의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직자 없이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강원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경찰과 소방관, 일선 대민 공직자 없이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편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정부의 기본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장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고 경찰이 희생을 당했을 때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와의 오찬에 이어 강원 지역 청년들과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 청년들에게 힘을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게 느낄 거라며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뽑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공기업 체험형 인턴으로 선발된 대학생 정유진 씨. 인턴 활동을 통해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던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내 조직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경험으로 남을 것 같고요. 또 같은 부서에 계신 사수분들이나 멘토님들도 굉장히 잘 대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더욱 값진 인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 씨는 현장 실습과 업무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채용관마다 줄을 선 20, 30대 취업 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공공기관 151곳이 참여했는데요. 구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채용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 구직자 8천여 명, 현장 방문 인원만 하루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작년부터 조금 많이 규모가 대대적으로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체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다시 조금 일부 쪽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자격 요건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연령, 성별, 경력 등과 관계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예상보다 많이 몰린 인파는 여의치 않은 채용시장 분위기를 실감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저희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문의해 주셔서 얼마나 이 구직 활동이 어려운지 한편으로는 좀 실감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기관도 좀 그 기대에 부답하고자 올해도 좀 많이 채용을 하고자 하는 좀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만 4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0% 많은 규모입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이런 채용 여력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청년 인턴은 2만 2천 명으로 늘립니다. 이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을 1만 명 수준까지 선발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 재학 단계부터 준비하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도 확충합니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시장 흐름을 반영해 다양한 직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도 늘릴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올해 첫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이 이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 허가서 발급 규모는 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늘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농축산업과 어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산업 현장에서 고용 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16만 5천 명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제조업과 조선업 등 기존 업종에 더해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회차 발급 규모는 3만 5천 명으로 작년 같은 회차와 비교해 73.6%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 3,232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등입니다. 올해부터 가능해진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업의 외국인 고용 신청은 4월 말쯤 2회차부터 진행됩니다.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난해 내국인 구인 노력 과정 기간이 농축산과 어업만 7일이었고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은 14일이었지만 제조, 조선, 건설 서비스 업종도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1회차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죠. 오는 5월부터 이 편리함이 더해져서 가입자가 직접 그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을 조회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할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의료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맞춰 2021년 7월 새롭게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앞으로 자신의 비급여 항목 보험금 수령액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차등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게 없다면 보험료가 5% 할인되고 보험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았다면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소비자들은 오는 5월부터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험금 수령액과 이에 따른 할인 할증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비용이 줄고 소비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 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가입자가 2,50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과 용종 진단과 제거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용종보험의 경우 핀테크 금융사나 손해보험사 앱을 통해 상품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수십 개에 달하는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상품 정보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상 자기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쉽게 비교를 하고 클릭을 몇 번 하면은 바로 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보험사 간 상품 경쟁이 활성화돼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저축성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보험 상품으로까지 비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올해 첫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침묵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는 한미일을 비롯해 7개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 관련 별도의 협의를 하는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적대적 이국가 관계 헌법 명기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수사와 행동을 결합해 볼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의 침묵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더욱 심각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부터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참석한 첫 비공식 회의로 앞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엔 업무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공동성명이나 대북제재 등 일치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 시험을 동해상에서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해상에서 진행됐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몸을 아끼지 않고 구조 작전을 펼치는 부대, 바로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인데요.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대한절기가 무색한 고강도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추위를 녹이는 훈련 현장을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SU 장병들이 우렁찬 구령과 함께 특수체조로 몸을 풀고 대열을 이뤄 힘차게 달리며 몸을 달굽니다. 혹한기 훈련의 하이라이트 핀마이크 수영을 위해 대원들은 한겨울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목욕탕 냉탕보다도 훨씬 낮은 영상 7, 8도 수준이지만 흐트러짐 없이 군가를 부르고 오리발과 물안경만 쓴 채로 거친 물살을 가르며 1km를 헤엄쳐 나갑니다. 해난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들은 추운 날씨와 높은 파도에도 언제나 구조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 현장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한겨울 추위에도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겠습니다. 필승! 이번 혹한기 훈련은 진해 군함과 123 함대 사령부 일대에서 각 함대 소속 해난 구조전대와 심해 잠수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열린 태평양 지역 선도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도 태평양이 과거와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며 가장 역동적인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wo things are clear in this region. One, this is the most economically dynamic region. And second, this region has the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diversity from a very high-tech, advanced,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y to the countries who think that they are being left behind, and also the countries with great resources, while the others are very much poor in their natural endowments. 이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망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무탄소 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록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하고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계경제 포럼은 신뢰 재건이라는 주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380여 개의 세계경제 안보 등 다양한 주제로 공개, 비공개 세션이 진행됐고 전 세계 2,8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포럼에서 각종 이슈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원전, AI 등 한국의 미래 산업 역량을 소개했습니다. 한 총리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 회장 면담을 끝으로 오늘 서울에 도착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학습과 이중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를 늘리고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을 위한 교육활동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8만 1,178명. 2022년 16만 8,645명보다 7.4%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 속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한글과 수학 등 기초학습을 비롯해 진로 설계와 이중언어 학습을 제공했습니다. 기초학습 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학습 성취도와 학습 흥미, 또 학습 동기가 향상되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먼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정의 7세에서 18세 자녀입니다.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 지원도 확대됩니다. 다문화 아동의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수를 기존 138개에서 168개로 늘립니다. 지원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또 학업과 교우관계 등 고민 상담과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됩니다. 부모 코칭 위주로 지원했던 이중언어 학습 지원은 전문 강사가 맡게 됩니다. 참여 가능한 자녀의 연령도 현행 12세 이하에서 올해부터 18세까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농촌의 주민들은 병원이 멀어서 제때 검진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는 3월부터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300여 곳의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약 17%, 농촌 고령화율은 25%로 더 높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질병 등을 가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유병률도 도시에 비해 농촌이 10%포인트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수는 차이가 큽니다. 시지역에는 3만 3천 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군 지역은 6천 개가 조금 넘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커지면서 생기는 농촌의 의료 공백 등을 메우고자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농촌 주민을 찾아가 침 시술과 물리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수사진 촬영과 시력검사, 돋보기 안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멀리 오랜 시간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서입니다. 어렵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게 아침 저녁 그 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인네들이 차가 있으니까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는 급해 가잖아요. 급해. 진짜 아파야. 근데 은근히 아픈 사람들 참고 막 그런 시골 사람들은 하나의 큰 도움이 된 거죠. 이에 정부가 올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지역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방, 한방 의료 서비스와 안과 치과 검진을 진행합니다. 올해 300여 개 마을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농촌 주민 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고 농촌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더 의료 혜택이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부는 2월 말 사업 대상을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7개월 난 아기를 끌어안고 뛰어내리다 사망한 아버지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는 총 14,0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사망자 1명은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성탄절에 이어 이달 18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민 약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4,112건으로 지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1,78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망자 4명 중 1명은 대피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와 불씨 방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 발생이 가장 많았고 겨울과 가을, 봄 순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이 잦은 만큼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빈번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주로 많이 발생했던 시간은 심야 시간대로 확인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간은 저녁 시간대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대부분은 발화 지점에 한정돼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98%가 불길이 발화 지점이나 발화층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불길이나 연기가 자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전한 곳에서 구출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을 권장합니다. 오히려 화재가 발생한 곳과 다른 층에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흐리거나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내일 오전에는 충남과 전라, 경남에도 차차 비가 오기 시작해 낮부터는 충북과 경북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30에서 80, 경북 동해안과 전라, 경남, 제주 10에서 30, 충청과 경북 내륙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20에서 40cm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고 강원 동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달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며 아주 포근했는데요.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내일과 모레 기온도 계속해서 평년을 크게 웃돌며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충남은 오전부터, 충북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3도, 춘천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에는 비나 눈이, 울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 0도, 울진 4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 최고 기온은 강릉 4도, 울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계속해서 비가 오겠고 전라와 경상권도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5도로 하루를 시작해 낮에는 광주 9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도 매우 거세겠습니다.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는 목요일까지 눈이나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